일본 외곽, 인적이 드문 작은 신사앞. 낡은 벤치에 홀로 앉은 70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선아, 박미선. 노인은 목이 쉬도록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에 간다며 사라진 지 벌써 3시간째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주변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노인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것을요. 효도 여행이라던 며느리의 다정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호강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그 달콤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70평생 쌓아 올렸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낯선 일본 땅, 언어도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노인은 한 마리 버려진 짐승이 되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것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차가운 달빛이 노인의 목에 걸린 60년 된 낡은 브로치 위로 떨어졌습니다. 노인은 몰랐습니다. 이 작은 브로치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저는 김복래입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있을 때는 남편의 뜻을 따랐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아들 준호와 며느리 미선이를 제 삶의 전부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그늘 아래서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약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며느리 박미선이는 제 눈에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선이는 다른 며느리들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일을 도맡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깜짝 선물처럼 챙겨왔습니다. 제 생일이면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 와서 촛불을 켜주었고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호하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미선이는 항상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세상에서 어머니를 제일 존경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사랑이 진심이라고 한 점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 큰 재산은 아니었지만 제게는 남편이 남긴 유일한 흔적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습니다. 저는 미선이에게 이 아파트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선이는 돈을 밝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 눈은 탐욕의 그림자를 전혀 읽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길거리를 뒹굴던 어느 날 미선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선이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제 팔짱을 끼더니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제가 큰 선물 해드릴게요. 우리 일본으로 효도 관광 다녀와요. 제가 호강 제대로 시켜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얘야. 내 돈 아껴라. 해외여행은 무슨. 저는 평생 비행기도 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치는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에이,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싶어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어서 여권 만들러 가요.
미선이의 눈빛은 간절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그 정성에 감복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는 생각에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미선아. 내 마음을 따르마. 미선이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함께 구청에 가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미선이는 모든 절차를 꼼꼼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출국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져 낡은 브로치를 꺼냈습니다. 이 브로치는 60년도 더 된 물건이었습니다. 은빛 테두리에 작은 보석이 박혀 있었지만 보석은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제가 9살 무렵 가장 친했던 단짝 친구 이하나가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 저는 하나의 소식을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브로치를 보며 평생 하나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나의 웃음소리, 하나와 함께 뛰놀던 학교 운동장, 하나와 나눴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브로치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브로치를 목에 걸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잠시 브로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그거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가서 새 것 사드릴게요.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건 내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친구가 준 것이니까. 미선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미선이의 눈빛에는 제가 알아차리지 못한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비행기에 압도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기계가 하늘을 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손을 잡고 차근차근 절차를 알려주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이제야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선이는 제 옆에서 미소 지으며 물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일본 가면 정말 좋은 곳 많이 데려가 드릴게요. 저는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한 첫날과 둘째 날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미선이는 저를 도쿄의 유명한 관광지로 데려갔습니다. 아사쿠사 사찰에서는 제게 기념품도 사주었고 우에노 공원에서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팔에 기대어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며느리다. 저는 이 아이를 평생 믿어도 되겠구나. 밤에는 호텔방에서 미선이가 제 발을 주물러 주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걸으셔서 힘드셨죠? 제가 마사지해 드릴게요. 저는 미선이의 손길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미선이는 아침 일찍 저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 거예요.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신사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호텔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도심을 벗어나 점점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점점 황량해졌습니다. 저는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미선이를 믿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 저희는 다시 작은 버스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제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미선아, 얼마나 더 가야 하니? 저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미선이는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어머니. 곧 도착해요. 저희가 도착한 곳은 작은 신사였습니다. 신사는 인적이 드물었고 주변은 황량했습니다. 나무들은 앙상하게 서 있었고 바람만이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미선이는 저를 벤치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어머니, 잠시 여기서 쉬세요.
제가 좋은 곳에 다녀올게요. 저는 다리가 아파 미선이 말대로 벤치에 앉았습니다. 미선이는 제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그때 미선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금방 올게요. 미선이는 그렇게 외치고는 신사 뒷골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미선이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해가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주변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함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선아, 박미선,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바람뿐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텅 빈 신사에 메아리 쳤습니다. 저는 신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미선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미선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미선이가 짐을 챙길 때 가져갔던 제 휴대폰은 없었습니다. 지갑도 없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것은 동전 몇 개뿐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가 저를 고의적으로 이 낯선 땅에 버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통곡했습니다. 70평생 제가 쌓아 올렸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낯선 일본의 밤거리를 헤매는 미아가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요? 저는 미선이에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신사는 점점 더 으스스해졌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었습니다. 배도 고팠습니다. 하지만 배고픔보다 더 컸던 것은 인간에 대한 절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목에 걸린 브로치를 만졌습니다. 낡은 브로치는 차가웠습니다. 하나야,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니? 저는 60년 전에 헤어진 친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미선이는 곧바로 경찰서에 갔습니다. 미선이는 슬픔을 가장하며 거짓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증상 때문에 여행지에서 길을 잃으셨어요. 미선이는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재산을 손에 넣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죽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며칠 밤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서 저는 한 마리 길 잃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저는 가진 동전을 아껴 쓰며 겨우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 한 병, 빵 한 조각을 사서 배를 채웠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어를 전혀 할 줄 몰랐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는 손짓 발짓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사람들은 저를 피해갔습니다. 저는 노숙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저는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아들 준호의 전화번호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외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다시 벤치에 앉아 제 목에 걸린 낡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브로치가 제게 남은 유일한 한국과의 연결고리 같았습니다. 하나야, 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저는 친구에게 속삭였습니다. 기적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온다는 말을 저는 그때 실감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옷은 더러워졌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처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분은 백발이지만 우아한 기품이 넘치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습니다. 저는 노숙자 같은 제 모습 때문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몇 초간 바라보더니 갑자기 제 목에 걸린 브로치를 보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브로치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저는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더니 더듬더듬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이 브로치 어디서 났어요? 혹시 당신 이름이 김복래입니까? 저는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낯선 일본에서 60년도 더 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김복래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할머니는 갑자기 저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복래 맞구나. 나는 이하나야. 내 단짝 친구 이하나. 이하나. 60년 전 갑자기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 소식이 끊겼던 제 단짝 친구였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야? 정말 하나야? 저는 하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6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맑고 강인한 눈빛. 저는 하나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저희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희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저를 자신의 차에 태웠습니다. 차는 도쿄 시내를 빠져나와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하나가 살고 있는 곳은 엄청난 저택이었습니다. 정원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집은 서양식 건물처럼 웅장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나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 내 덕분이야, 복래야. 내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하나는 저를 저택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깨끗한 욕실에서 오랜만에 따뜻한 물로 씻었습니다. 하나가 준비해준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다시 사람다운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밥과 국,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하나는 제 옆에 앉아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며느리 미선이에게 당한 끔찍한 배신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미선이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어떻게 저를 일본에 버렸는지,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거리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래야, 너는 그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하나는 자신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쟁 후 가난했고 하나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일자리를 찾아 온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는 일본에 도착해 온갖 고생을 다 했다고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일본어를 배웠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악착 같았다. 복래 내가 살려준 목숨 헛되이 쓸 수 없었지. 하나는 탁월한 손재주와 끈기로 작은 액세서리 공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좁은 가게에서 혼자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하나의 디자인은 독창적이었고 품질은 완벽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의 액세서리를 좋아했고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는 돈을 모아 가게를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고용하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절대적인 성실함과 남들과 다른 독창적인 디자인은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는 그 성공을 발판 삼아 부동산 투자에까지 손을 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돈을 벌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없었지. 하나는 수십 년 동안 사업을 확장하며 일본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야마모토 하나코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손꼽히는 사업가였습니다. 하나는 여러 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 브로치를 다시 만져보았습니다. 복내야, 내가 이 브로치를 아직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은 단순한 우정의 증표가 아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는 생명의 증표다. 하나는 저에게 6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9살 무렵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하나의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와 불이 난 집 앞에서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집에 소중한 물건을 가지러 들어갔다가 문 앞에서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의 섬뜩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했던 하나의 방문 앞, 저는 겁에 질렸지만 하나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물로 뛰어가 물을 퍼왔습니다. 양동이에 물을 담아 하나의 얼굴에 계속 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숨이 차도록 우물과 하나의 집 사이를 뛰어다녔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져라 동네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가 죽어요. 저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달려왔고 하나를 집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의사가 왔을 때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겁니다. 하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랬다. 복내 내가 조금만 늦었으면 내가 죽었을 거라고. 너의 그 용기 덕분에 내가 살아난 것이다. 너는 내게 생명을 준 은인이야. 저는 그저 별일 아니었다. 친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일이 대단한 희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그날 이후 평생 저를 잊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으로 오기 전날 저에게 이 브로치를 선물했습니다. 복내야, 이걸 간직해줘.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어린 하나는 눈물을 흘리며 제 손에 브로치를 쥐어주었습니다. 저도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하나야, 꼭 다시 만나자. 하지만 저희는 그 후로 60년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새 삶을 시작했고 저는 한국에서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는 저를 찾으려고 했지만 당시에는 연락 방법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제게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살린 생명의 은인을 마주한 보은의 주체였습니다. 하나는 제 사연을 듣고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복내야, 너를 이렇게 만든 며느리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니? 하나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절망을 딛고 비로소 제 안에 숨겨진 강인함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야, 나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내가 잃은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하나의 저택에서 저는 따뜻한 햇살 아래 앉아 지냈습니다. 복수가 급했지만
하나는 제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던 60년의 세월을 메우기 위해 하루 종일 이야기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 일, 장난치던 일, 함께 그림을 그리던 일, 서로의 비밀을 나누던 일, 그리고 제가 하나를 불길 속에서 구했던 날의 섬뜩한 기억까지. 하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제라도 내 얼굴을 다시 보니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처음 왔을 때 하나는 12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가족은 가난했고 하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대신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계 앞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몸은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일본어 책을 펴놓고 혼자 공부했습니다. 하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준 그 용기를 생각하면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 하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밤새 액세서리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손은 섬세했고 디자인은 독특했습니다. 하나는 주말마다 거리에서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를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손님들이 하나의 액세서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하나는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는 이미 일본에서 유명한 액세서리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의 가게는 도쿄 한복판에 있었고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하나는 직원을 10명 고용했습니다. 하나는 더 큰 꿈을 꾸었습니다. 액세서리 사업으로 번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하나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잃을 것이 없었어. 하나는 말했습니다. 하나의 투자는 성공했습니다. 일본의 부동산 붐을 타고 하나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여러 건물을 소유했고 여러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하나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저를 찾으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고 저를 찾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는 항상 제가 준 브로치와 똑같은 브로치를 목에 걸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복례를 만나면 이 브로치를 보여주고 싶었어. 하나는 말했습니다. 하나의 비서는 한국의 상황을 꾸준히 보고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며느리 미선이가 제가 살던 아파트의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실종된 지 석 달이 지나자마자 곧바로 사망보험금을 조회했습니다. 저는 저 아이는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하는 생각에 몸서리쳤습니다. 저는 절망했지만 하나는 침착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례야, 가장 중요한 것은 준호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당한 배신은 며느리 한 명에게서만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들 준호가 미선이의 악행을 방관하거나 심지어 공범일 수도 있다. 하나의 말은 마치 차가운 얼음물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가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준호는 제 아들입니다. 제가 낳고 키운 아들입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저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말을 들으니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버릴 때
아들은 왜 한 번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을까? 미선이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 왜 아들은 저를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의심의 그림자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공범일까? 아니면 준호도 미선이에게 속은 것일까?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나에게 당장 준호에게 연락하지 말아줘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하나의 말대로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제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신 하나는 한국에 비서를 계속 머무르게 하면서 미선이의 모든 행동과 준호의 상태를 면밀히 감시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술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준호는 혼자 술병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서는 집 앞 계단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도 태연하게 재산 정리만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미선이가 부동산 중개인과 만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웃으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에는 슬픔이나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야, 준호는 공범이 아니야. 저 아이는 나를 잃고 고통받고 있어. 저는 하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복수는 미선이의 돈을 뺏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준호를 살려야 해. 저 아이가 진실을 알고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해줘야 해. 하나도 준호의 사진을 보더니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제 알겠다, 복래야. 준호는 내 복수의 가장 중요한 카드다. 이 아이가 진실을 알고 일어서야 미선이의 거짓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저희는 준호에게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신중해야 했습니다. 미선이가 눈치채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가장 유능한 비서인 사토를 통해 비밀리에 준호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토는 일본계 한국인으로 한국어와 일본어를 모두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사토는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는 사토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사토는 한국으로 돌아가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사토는 며칠 동안 준호의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밤 집을 나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준호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토는 준호가 미선이의 감시를 받지 않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술에 취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준호에게 다가가 아주 짧은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어머니는 살아계십니다. 아내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11시 남산공원 분수대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받아들고 멍한 표정으로 사토를 바라봤습니다. 사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의 아파트 매각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커피를 마시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술에 절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한 줄의 글자는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하루 종일 쪽지를 품속에 넣고 다녔습니다. 준호는 미선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미선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시계를 자꾸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갔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미선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준호는 택시를 타고 남산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남산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분수대 주변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분수대 앞에 섰습니다. 정확히 10일씨였습니다. 사토가 나타났습니다. 사토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준호에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저는 야마모토 하나코 여사의 비서입니다. 사토는 준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에는 미선이가 저를 일본 신사에 버리고 떠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의 비서들이 몰래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진에는 미선이가 한국에 돌아와 경찰서에서 거짓 실종 신고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서에는 미선이가 제 보험금을 조회한 기록, 아파트 매각을 준비하는 계약서, 초안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증거들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됩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준호는 자신이 그동안 어머니의 실종을 방관했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토는 준호에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일본에서 야마모토 하나코 여사의 보호를 받고 계십니다. 어머니께서는 살아계시고 건강하십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정말요? 사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복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가장 중요한 축은 바로 당신입니다. 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를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선이가 벌인 일 제가 제 손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준호의 눈빛은 이제 패인이 아닌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아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사토는 준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미선이를 속이며 정상적으로 생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일본에서 준호와 처음으로 비밀 통화를 했습니다. 하나가 안전한 통신 수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준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준호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준호야. 내 잘못이 아니다. 이제부터 엄마를 도와다오. 준호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선이가 한 짓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직 미선이에게 들키면 안 된다. 내가 평소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계획이 성공한다. 준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와 하나 그리고 준호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호는 미선이가 어머니의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지정한 계약 날짜를 알아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이미 매수자까지 구해놓고 계약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준호는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 가서
어머니의 실종 신고를 조용히 취소했습니다. 준호는 경찰에게 어머니가 일본에서 연락이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로써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도 공식적으로는 실종 상태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선이는 제가 버려진 일본에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저의 한국 귀국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개인 비행기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복래야, 넌 내 아들이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내가 당당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저는 하나의 도움으로 평범한 여행객처럼 보이도록 변장했습니다. 60년 만의 생명의 은혜가 이제 거대한 복수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출발하는 날 아침, 하나는 저를 공항까지 배웅했습니다. 하나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래야, 내가 당당하게 돌아가서 내 것을 되찾아라. 나는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저는 하나를 끌어안았습니다. 하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끝이었을 거야. 하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복래야. 내가 나를 살려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 후 저는 하나가 마련해준 비행기를 타고 조용히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됐다, 준호야. 이제 시작이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준호의 차를 타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하나가 미리 준비해 놓은 호텔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마지막 작전을 점검했습니다. 미선이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려는 그 순간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나 모든 것을 뒤엎을 계획이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미선이의 최근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미선이는 완전히 승리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로 실종되셔서 어쩔 수 없이 집을 정리하게 됐어. 정말 슬프지만 어쩔 수 없잖아.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계약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선이는 내일 어떤 표정을 지을까?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김복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60년 전 친구를 불 속에서 구했던 용감한 김복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을 구하는 김복래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 미선이가 제가 살던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계약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차를 타고 사무실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사무실 건너편 카페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온 자신의 법률 대리인들과 함께 저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3명이 저와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미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도 계약하는 자리에 가야겠다. 이제 어머니 재산은 내 거니까.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힘없었습니다. 미선이는 전화기 너머로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와서 뭘 할 건데? 술이나 깨요.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겠어. 결국 미선이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끊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미선이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미선이는 깔끔한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곧이어 매수자가 도착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미선이는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그때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미선이는 준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준호는 폐인 같은 모습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선이는 준호를 무시하고 다시 서류에 집중했습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미선이는 도장을 꺼냈습니다. 미선이의 손이 서류 위로 향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하나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전화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가 말했습니다. 복래야, 지금이야. 넌 내가 당당하게 내 것을 되찾아야 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변호사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사무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하나의 변호사들과 함께 당당하게 그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제 뒤로 준호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멈췄습니다. 며느리 미선이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선이는 입을 벌린 채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미선이의 손에서 도장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선이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제 목에는 낡은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약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 매수자와 중개인들을 향해 똑바로 선언했습니다. 박미선 씨가 처분하려는 이 재산의 진짜 주인, 김복래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도 안 돼. 당신은, 미선이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선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매수자와 중개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미선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일본의 외딴 곳에 버렸을 때 내가 버린 것은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다. 내가 짓밟은 것은 60년 전 타오르는 불 속에서 생명을 살린 거룩한 인연이었다. 그 인연이 오늘 너를 심판할 것이다. 제 말에 미선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변호사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선이의 유기, 사기 미수 등 모든 범죄 행위가 담긴 증거들을 계약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사진, 문서, 녹취록.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시어머니를 일본 외곽 신사에 계획적으로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거짓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미선이가 저의 실종을 이용해 보험금을 조회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던 모든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미선이가 일본에서 저를 버리고 혼자 공항으로 향하는 CCTV 영상까지 있었습니다. 매수자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는 이런 사기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매수자는 서류를 집어던지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중개인도 당황한 표정으로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미선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개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선이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미선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선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미선이는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탐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내가 버린 것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었다. 너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에게 한 짓,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이는 남편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미선이가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외면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의 변호사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미선이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미선이는 끌려나가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선이의 눈빛은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탐욕의 끝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제가 이제부터라도 어머니 곁에서 자라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됐다, 준호야. 내가 진실을 알고 내 곁으로 돌아와 준 것이 내겐 가장 큰 재산이다. 우리는 그렇게 다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하나에게 전화했습니다. 하나야,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되찾지 못했을 거야. 하나는 전화기 너머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복래야, 이제야 마음이 편하구나. 나는 이제 내 덕분에 평생의 짐을 내려놓았다. 60년 전 내가 나를 살려준 것, 나는 평생 잊지 못했어. 이제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 같아. 며느리 박미선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준호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법정은 엄숙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미선이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선이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미선이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시어머니 김복래 씨를 일본 외곽 신사에 계획적으로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거짓 실종 신고를 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하려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기죄, 사기 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선이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는 미선이를 변호하려 했습니다. 피고는 일시적인 혼란 상태에서 잘못된 판단을 했을 뿐입니다. 피고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미선이가 여행 전에 보험금을 조회한 기록, 일본에서 저를 버리고 혼자 공항으로 향한 CCTV, 한국에서 재산 처분을 서두른 계약서들, 모든 것이 계획적 범죄였음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가 계획적으로 당신을 유기했다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신합니다. 며느리는 저를 외딴 신사로 데려가 버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거리에서 굶주렸습니다. 만약 친구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죽었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증인으로 섰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범죄를 증언했습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실종된 후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산 정리만 서둘렀습니다. 저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압니다. 아내는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준호의 증언은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여러 날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미선이는 법정에서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미선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길을 잃은 것을 제가 잠시 방치했을 뿐입니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는 미선이의 거짓말을 무너뜨렸습니다. 미선이가 저를 버린 신사는 도심에서 3시간이나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광 코스가 아니었습니다. 미선이는 의도적으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시어머니를 외국에 계획적으로 유기하고 그 재산을 편취하려 한 패륜적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의 행위는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끼쳤다. 이에 피고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미선이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미선이는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너무 가혹해요. 하지만 법정은 미선이의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정 경비가 미선이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미선이가 법정에서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선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탐했던 것은 내 것이 아니었다. 복수가 마무리된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아들 준호와 함께 제가 살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아파트는 오랜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는 제가 좋아하던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이전에 나약했던 모습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준호는 술을 끊었습니다. 준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저에게 진심으로 헌신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의 짐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복수가 끝난 뒤에도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한 달에 한 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복래야, 너도 이제 뭔가 해보지 않을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하나는 저에게 작은 수공예 공방을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나는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이미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격려했습니다. 복래야,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내가 친구를 불 속에서 구했을 때 너는 9살이었어. 용기에는 나이가 없어. 저는 하나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공방의 이름은 브로치였습니다. 낡은 브로치가 제 인생을 구원했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을 주고 싶었습니다. 공방에서는 작은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저는 손재주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바느질을 많이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브로치, 목걸이,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디자인은 단순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의 배신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사람들은 제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공방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저는 몇 명의 직원도 고용했습니다. 나이 든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일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공방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제 공방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제 작품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내야, 내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자랑스럽다. 저는 하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야, 이 모든 게 내 덕분이야. 내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절망 속에 있었을 거야. 하나는 한국에 작은 집을 마련해 저희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김복래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공방에 갑니다. 손님들을 만나고 작품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준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산책을 나갑니다. 제 삶은 이제 제 것입니다. 70대 후반의 제 인생은 끝이 아니라 가장 빛나는 전성기였습니다. 며느리의 배신은 제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60년 만의 우정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배신 속에서 오히려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제 목에 걸린 낡은 브로치를 만집니다. 이 작은 브로치는 생명의 은혜와 운명적인 보은, 그리고 인간의 진실한 가치를 상징합니다. 60년 전 제가 친구를 불 속에서 구했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구할 씨앗이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제 남은 인생은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저는 하나에게 받은 용기와 아들에게 되찾은 신뢰로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숨지 않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100세 인생의 힘이라고 믿습니다.